덥다. 아, 밖에서 하려니까 미치겠네. 아니, 너무 더워. 여름 돼서 이 골방에서 어떻게 하냐. 더워요. 우리 저기 민중의 소리 잘못했다고 하고 여름에만 기어 들어갈까? 에어컨 나와? 당연하지. 해주지 않을까? 선풍기. 아니 민중의 소리를 들어가도 에어컨이 없으면 똑같잖아요, 녹음실. 선풍기는 주겠지. 선풍기, 그 미니 선풍기? USB 선풍기? 내 거야. 내 거야. 내가 내가 갖겠어. 이해선으로 간다면 가질 수 없으면 부셔버릴 거야. 내 스타일인데. 있었으면 부숴버릴 거야. 부셔버릴 거야. 어쨌든 저기 얘기해서 갑시다. 그러니까 뭐 거의 여름만 좀 재워달라고. 여름만 제발.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인사관리 수험 강의 인사를 잘하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화 2부 인간관계 관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드디어 이해선 자, 농사님 기대하시는 뭔가요? 자, 메인을 드디어 잡게 됐어. 경적 깔때기. 아, 자, 먼저 보시면 이제 인간관계 관리 측면에서는 사실 어떻게 사람들을 동기부여 시킬 거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갈등 관리나 이런 것들 어떻게 잘 할 거냐. 그래서 뭐 크게 보면 모티베이션 문제, 그 다음에 뭐 그 경영 조직에서 나오는 우리 그 오비라고 하죠. 네. 그 오거니제이션 비헤이비어 네. 오비라. 오비라. 아 진짜 이 저급한 방송. 그래서 이제 그 보통 그 왜 뭐 너무 잘못했어. 웃겨서. 조직 행동론에서 나오는 뭐 모티베이션 이론이나 리더십 이론이나 뭐 커뮤니케이션 이론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이해선 노무사님이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될 것 너무 같고요. 빵빵 터뜨려서 안 되겠다. 예능감이 살아나고 있어. 이렇게 재밌게 강의를 해주는 사람이 없다니까, 인사관리에서. 원래 수업 시간에도 그렇게 재밌게 해주세요? 아니 못해. 얼굴 보면 못해. 나는 내 두 눈을 쳐다보면 못해. 나는 어제 이제 저기 그 저녁 먹으면서 이제 소주를 한 서너 잔 하니까 농담을 자꾸 하는 거야. 나도 모르게. 나 수강생들. 그래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막 모자라, 마지막 시간인데 시간이 모자라서 좀 죄송하더라고요. 자, 되게 안 좋아하죠, 늦게 끝내주니까. 근데 이제 그 서운했어. 서운했어, 경기도 광주에서 다니시는 분이 계신데 그 차 시간 끊긴다고 이제 10시 10분 되면 출발하겠다고 그러는데 이제 끝날 듯 하니까 계속 일어날 듯 하면 안 가시더라고요. 가방을 탁 들다가 내리고. 그러다 한 10시 40분쯤 나가셨나? 그래서 이제 남으신 분들은 한 11시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그러고 끝냈었는데. 뒤풀이 안 하셨어요? 디프리는 그러니까 먼저 했어요, 먼저. 아니 그 직장인 분들인데 안 쏘셨나? 아, 보통은 그래요? 아니요, 직장인분들 특별히 없어요. 다 직장인 아니에요, 네 분? 아니에요. 아 그럼 전업이에요? 네. 전업인데 직장인분 한 분 계시고. 아 전업인데 그러면 여기 세종으로 오신 거예요? 네. 그렇구나. 역시 이현우 노무사님이 알려주긴 알려줬나 보다. 자, 지금 은근히 세종 디스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닌가? 아니 세종을 찾아왔다는 게 되게 그러니까 왜 세종 법학은 좋은데요? 왜? 아니 그러니까 종로까지 경기도 광주면은 저기 노동법은 한림에서 들으시죠. 뭐야 왜 그런 나를 찾아온 거야. 그렇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현우 노무사님 이제 형 이제부터 무명 강사 이런 말 쓰면 안 돼. 그건 이제 맞아. 뗐어. 그거는 이제 주니어는 뗐어. 이제 주니어? 시니어야. 그럼 나는 뭐야? 새내기? 아니 너는 이제 에이, 나보다 더 많잖아. 3기 때 이제 오는지 봐야지.
아니 어떤 우리 수강생분이 마지막 모의고사 볼 때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3기 때 못 뵙는다면 3기 때 못 뵙는다면 합격증을 가지고 꼭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무슨 의미야? 3기를 안 듣겠다는 소린데 합격을 하면 자랑을 하러 오겠다? 들어가지고 프로포즈 한다는 거지. 에이 뭐야. 자, 나중에 얘기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편집하기 힘들고. 편집 안 할 거야. 자, 인간관계 관리 부분 앞에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론적인 부분 이해선 노무사님이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혜선씨, 그거 봤어? 혜선신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이혜선 노무사님한테. 4반지에다가 이름을 혜선신 이렇게 썼더라고요. 학생이. 여신이라고 쓰지. 그럼 내가 더 좋았을 텐데. 나는 그거 써인 적이 있었어. 인사를 잘하자. 진짜? 이름에다가. 혜선이가 먼저 해봐. 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왜? 무슨 소리야? 나도 힘들어요. 안 해. 저도 주말에 다른 애들처럼 막 이렇게 데이트하고 그러고 싶어요. 피곤해.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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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줘야 피로가 풀리죠. 인사. 사람들은 마음 따로 몸 따로 후원하죠. 마음의 선물이 진짜 선물이라는 배고픈 세상.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래서 민중의 소리가 CMS 후원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723-4266-CMS! 자, 진행을 합시다. 네. 자, 인간관계 관리의 의의와 필요성. 그래서 인간관계 관리라는 게 뭐냐.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상품, 기계 이런 거하고는 다르게 인격체를 가진,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제 취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간관계론이 대두가 되었죠. 그래서 종업원과 기업이 어떤 사기 향상, 갈등 감소, 의사소통, 협동체계 구축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조직의 유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활동들 이런 것들을 인간관계 관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인사관리에서 이 인간관계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이유가 일단 첫 번째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 이제 그 이유죠. 그래서 조직 안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이 사람이 생각하고 뭔가 그 안에서 동기부여도 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직이 대규모화되고 복잡하게 되니까 조직 구성원들 간의 어떤 협동 체계를 구축하는 게 이제 중요해졌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에서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한 기초적인 활동이 필요했다. 그리고 인력의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 인간관계 관리를 잘 풀어나가는 게 중요해졌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 개인 행동 측면에 있어서 개인 행동은 개인들이 자신의 어떤 경제적,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존재다. 이런 거보다는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사회적 욕구가 있고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 나가기 위해서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 행동의 동기 요인으로 어떤 집단에 대한 소속감, 구성원들과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 그리고 조직체에서의 인정 이런 것들을 통한 어떤 개인의 어떤 사회적인 심리 요소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일단은 전제를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직 내에서도 이제 공식적인 조직 말고도 비공식적인 조직이 있고 그 비공식적인 조직이 공식 조직 안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인정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개인들이 이제 직무 만족 그리고 조직 안에서의 이제 만족을 하는 그런 것들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더라. 그리고 이런 만족감이라고 하는 거는 관리자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도 연계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성을 높이려면 조직 구성원들의 만족감이 높아져야 되는데 이런 인간관계는 이 조직 구성원들의 욕구를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의사들을 최대한 발현시켜주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했더라. 힘드시죠? 라고 하는 거를 빨개졌어요. 이거를 이혜선 노무사한테 설명해달라고 부탁하지. 혜선씨님한테. 왜 힘들게 설명하셨어요? 아니 뭐라도 나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레포트 다 쓰셨어요? 다 쓰셨어요? 네, 메일 보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고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 관련된 이제 기본 이론들이 뭐 이제 많이 있죠. 모티베이션 이론, 리더십 이론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경영조직에서 넘어온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혜선 노무사님께서 네.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인간관계 관리의 발전이 어떻게 됐는지 호손 실험 잠깐만 얘기하고 갈까요? 메이오가요, 과학적 관리론, 뭐지? 그런 거 안 하기로 했잖아. 네, 이제, 가난한 여성이 맞아. 뭐지, 그래? 맞아요. 정신 차리고. 네. 자,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반발로 이제, 메이오와 그의 친구들이 인간관계론. 왜 그러세요? 아니, 단호하게 설명해 주세요. 뭐지? 제가 부담스러워서 못하겠어요. 두 분 나가 계실래요? 네, 뒤돌아 있죠. 그래요? 아니, 하세요. 저희 듣기만 할게요. 농담이고요. 좀 들어주세요. 농담인데, 네, 빨리 하세요. 네. 메이오와 그의 친구들이 이제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반발. 진짜 과학적 관리론대로 관리를 하면 조직의 효과가 오를까? 성과가 올라갈까?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서야 이제 호송 공장에 가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총 4차에 걸친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1차 실험은 조명 실험이라 그래서 조명의 변화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험을 했는데 결과는 당연히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2차 실험으로 이제 들어간 것이 계정기 조립 실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엔 작업과 관련된 요인들, 임금이나 휴식 시간, 근무 일수 단축, 작업 환경 자체를 조금 이제 변화를 줘봤어요.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생산성 향상과 무관했다라는 결과를 얻었어요. 그러면서 결론은 이런 작업 환경보다는 종합원의 심리적 조건이 오히려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3차 실험으로 면접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 면접 실험을 통해서는 작업장의 사회적 조건과 근로자 심리적 조건이 근로자 태도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결론을 얻었고 마지막으로 4차 실험으로 배전 작업 관찰 실험을 했어요. 여기서는 비공식 조직의 존재를 이제 알아내게 됐죠. 분명히 일일 하루에 만들 분량을 할당을 받은 개수를 넘어서 만들면 성과급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하루에 지정받은 그 업무량만 딱 채우고 그 이상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더라. 보니까 뭘까요? 자신이 속한 그 비공식 조직. 왕따를 당하니까. 네, 양도 왕따를 당하니까. 그 비공식 조직의 규율, 룰 때문에, 그런, 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지? 단아한 척 하려니까. 그런가 봐요. 안 되니까. 그냥 가, 그냥. 그래서. 오늘까지만 그냥 가. 네, 비공식 조직의 존재 때문에, 비공식 조직의 룰이 구성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이 이후로 이제 인간관계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고요. 인간관계 관리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강조되는 개인과 조직체에 대한 기본 전제가 4가지가 이제 나오겠죠. 개인 행동, OB 파트고요. 그다음 비공식 조직, 그다음 세 번째는 구성원의 만족과 생산성, 마지막으로 리더십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인간관계 관리 관련 이론으로요. 첫 번째 이제 모티베이션 이론을 쭉 한번 볼까 해요. 봐도 돼요? 네. 네, 흥미진진해요. 예. 두 분이 너무 조용하니까 이상하네요. 아니, 제가 네. 떠들었다가 네. 저번에 몇 회 때죠? 얘기했다가 맴매한다느니 벽에 매달아 놓는다느니. 저 벽에 한번 매달린 적 있어가지고 그 뒤로 되게 아픈 추억이 있어요. 우리가 저기 방송하면서 지금 다들 불구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성목노사는 벽에 매달려가지고 아프지. 나는 손목 잘렸지. 그래서 한 번만 더 했다가는 입을 막아버린다고 그때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나요? 네.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껴들면은 이렇게 안경 벗으라고 할까봐. 이 악물어. 이 깎다고 이 악물어. 네, 저 그런 말 할 줄 몰라요. 자, 아무튼 동기부여 이론은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내용 이론은 무엇이 동기부여를 시키는가, 무엇이 우리 구성원들의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는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욕구가 개인의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요소다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인간 욕구에 관한 연구들을 좀 하는 이론들이에요. 이 내용 이론으로 대표적으로 배우는 것이 이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이 되는데요. 먼저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은요. 보통 이론 공부하시는 체계를 조금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답안지 같은 거 작성하실 때 누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의의나 가정을
1번으로 잡으시고 두 번째는 이제 이론의 내용, 세 번째는 이론의 평가로 좀 세 가지 틀을 크게 잡으시고 이제 그 틀 안에다가 내용을 좀 담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체계대로 그냥 설명을 쭉 해드릴게요.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은요. 먼저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욕구는 다양하지만 크게 5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 그런데 이 5가지 욕구가 단계를 이루고 있다. 라고 말을 해요. 이게 첫 번째 가정이고 두 번째 가정은 만족 진행이라는 가정을 해요. 하위 욕구를 만족을 해야지 그 위에 있는 바로 위에 있는 상위 욕구를 원하게 된다. 그리고 그 상위 욕구가 또 충족이 됐을 때는 바로 위에 있는 그 다음 상위 욕구를 원하게 된다라는 만족 진행 접근법. 이 두 가지를 이론의 가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보시면 당연히 내용 이론에서는 인간의 욕구가 사람을 동기부여시킨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인간 욕구에 대한 인간 욕구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 욕구의 개념 정의를 하는 게 이 이론의 내용에 들어가게 돼요. 무슨 책이에요? 빌드 투 레스트라고요. 조직 개발에 관련된 책입니다. 이거 그거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들의 8가지 습관.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라고 번역되는데 그 구투 그레이트, 좋은 네.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을 쓴 진 콜린스가 그 책을 쓰기 전에 이 비전기업, 성공한 기업들에 대해서 썼던 책이죠. 와, 경주 강사님 읽으십니까? 인사 강사님 이렇게. 이거 이렇게 또 레포트 내야 돼. 죽었어. 아, 웃겨. 예, 그래서 내용으로 가면요. 이제 5가지 욕구, 인간의 욕구를 하나씩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돼요. 제일 아래에 있는 하위 욕구는요. 생리적 욕구라고 해서요. 의식주에 관한 욕구겠죠. 이거를 조직에서 두 문자 없습니까? 예? 두 문자 이거요? 없어요? 네. 이 정도는 그냥 다 외우시고. 그래요? 저 생한 사존자. 생한 사존자. 제가 한번 7S 모형이라고 네. 있어요. 네, 7S. 네, 그 맥킨지에. 7S 모형 두 문자 따드리는데 네. 가정구 원기스. 가정공개스. 라고 따드렸더니 되게 이게 제가 두 문자 따드리 되게 민망해 하거든요. 그래서 죄송한데 두 문자 가정구 원기스. 사람들이 너무 웃어요. 우리 수강생분들은 네, 웃긴가 봐요. 저는 네. 좀 민망한데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생리적 욕구, 제일 하위에 있는 욕구가 생리적 욕구라고 말씀드렸고 이걸 조직에 한번 적용을 해서 예시를 들어본다면 뭐가 있겠어요? 의식주에 관한 욕구니까 뭐 임금이나 휴식, 뭐 작업 환경에 대한 욕구를 말하고요. 식당. 네, 그쵸.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 있는 욕구가 바로 안전 욕구라 그래요. 그래서 신체 감정적인 위험으로부터 좀 보호되고 안전해지기를 바라는 욕구예요. 조직에서는 뭐 작업 환경 안전 뿐만 아니고 뭐가 있을까요? 직무 안정 같은 경우가 예시로 들 수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욕구는 사회적 욕구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집단에 소속되거나 뭐 동료와 뭐 친교를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예요. 이 조직의 예를 들면 이런 욕구는 뭐 우호적 작업팀에 소속되어가지고 소속되고자 하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들과 상호관계에 관한 욕구를 말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존경 욕구가 네 번째로 오는 욕구인데요. 이거는 자존과 자유를 성취하는 욕구로 타인과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집단에서 지위를 확보하려는 욕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 승진 기회나 명예 같은 것들이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자아실현 욕구, 계속적인 자기 발전을 통해서 뭐 성장과 잠재력 극대화를 통한 자아 안정을 시키고 싶어하는 욕구예요. 이런 거는 뭐 개인의 기술 향상이나 창조적 활동, 창의성 개발 같은 것이 예가 되겠죠. 자, 이 이론의 내용은 이렇고요. 마지막 평가 부분을 조금 보시면 한계점을 위주로 조금 말씀드릴게요. 한계점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매슬로우가 말하는 5가지 부류의 욕구 말고도 또 다른 욕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한 가지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개인에게 작용할 수도 있고 개인의 욕구라고 하는 게 그가 접촉하는 여러 상황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간과한 것이 조금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이론을 통해서 결핍과 상위 욕구 간의 네, 혼동. 그쵸. 설명 한번 해보세요. 요즘에 경영조직 공부하시잖아요. 경영조직 가르치시려고. 그게 그 비타민으로 설명을 하는 거 아니야. 네, 빨리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비타민이 결핍됐다고. 음. 그죠? 그거잖아요. 네. 이래서 내년에 경조 가르칠 수 있겠어요?
비타민이 결핍됐다 그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욕구가 결핍됐다고 해서 상위 욕구로. 야, 니들 뭐하냐? 바로 그거예요. 뭐야? 자, 하지만 사람의 또 후천적인 하지만 이 영향이 이론은 있다. 욕구 이론의 시발점이 된 이론으로 시발점? 아, 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시발점? 아, 예. 출발됐다고요? 네. 네. 그런 이론이고요. 그리고 뭐 성장 욕구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인본주의 중심 학문을 좀 지향했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두 번째 이론은 ERG 이론, 알더퍼의 ERG 이론인데요. 이 이론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한 메슬로우의 5가지 욕구를 이제 3가지로 줄인 거예요. 3가지 인간의 욕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만족 진행 가정하고, 세 번째는 좌절 퇴행이라는 요소까지 가정에 넣어서 이제 이론을 메슬로우의 이론을 좀 발전시킨 것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존재 욕구는 뭐 메슬로우 이론에서 보시는 뭐 생리적 욕구나 물리적 안전 욕구 같은 것에 해당되고, 관계 욕구는 뭐 안전 욕구나 사회적 욕구, 뭐 일부의 존경 욕구를 말하는 것이고, 성장 욕구는 자아 실현 욕구와 뭐 일부 존경 욕구가 해당이 됩니다. 이 이론은 메슬로우 이론하고 좀 차이점 위주로 좀 보셔야 돼요. 보시면 뭐 공통점은 저차원 욕구를 충족시켜서 고차원 욕구를 지향하는 부분은 공통점이에요. 하지만 차이점은 뭘까요? 알더퍼 이론은 좌절퇴행이라는 가정을 더 말하고 있잖아요. 즉 어떤 욕구를 채워줬다. 그래서 그 다음 욕구를 원하게 됐다. 그런데 그 다음 욕구를 제대로 채워주지 않으면 퇴행한다. 그 전에 원했던 것을 더 크게 원하게 된다는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좌절 퇴행 요소를 가미했다는 점이 다르고, 두 번째 차이점은 뭐 한 가지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작용한다라는 점을 예, 이제 알더퍼 단계식으로 가는 게 아니다. 네, 그렇죠. 메슬로우도 떨어집니까? 네? 존경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다시 사회적 욕구로? 아니요. 메슬로우는 아니죠. 좌절 퇴행 가정이잖아요, 그게. 그게 이제 알더퍼와 차이점이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되고, 또 뭐 하위 욕구 충족 가정을 배제한 것도 역시 네, 알더퍼와 메슬로우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이론은 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이에요. 예전에는 이 이론의 가정은 뭐냐면 이 이론이 나오기 전에는 만족과 불만족을 동일선상의 양극점으로 파악을 했었어요. 그런데 허츠버그는 뭐라고 할까요? 만족과 불만족을 다른 차원이다. 차원으로 왜요? 놓고 비교하죠. 왜 웃으십니까? 아, 너무 잘 막 열심히 배우는 학생 같아요, 지금. 이게 바로 이 네. 이혜선 농사님 우리 강의할 때 자세와 네. 이혜선 농사님 강의할 때 우리 자세가 다르다는 거지. 나올 뻔했어요. 뭐 이게 뭐가 나올 네? 뻔했어요? 욕이. 아니에요. 시발점이? 시발점이 나올 것 같았어요? 저 그런 말 몰라요. 아니 시발점이란 단어를 왜 그런 몰라? 말 할 줄 모릅니다. 시초이고. 그런 말 할 줄 모릅니다. 니네들 뭐하냐? 네, 아무튼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요인 이론은 불만족의 해소 문제와 만족의 증대 문제는 전혀 별개 차원이고, 각 차원에서 작용하는 요인 역시 별개라고 가정을 해요. 이론의 내용을 보시면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이 이제 이론의 내용이 되겠죠. 위생 요인은 직무의 상황하고 관련된 요인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감독, 월급, 안전도, 인간관계 뭐 이런 것들이 위생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 이 위생 요인은 충족이 되면 단지 불만족 감소만 가져오지 만족의 증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요인들입니다. 그리고 동기 요인은 직무의 내용과 관련된 요인들로요. 뭐 책임감, 성취감, 성장 기회, 뭐 자긍심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런 요인들이 충족되지 않아도 불만은 없지만 일단 충족이 되면 만족에 적극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일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유도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론의 내용이 말하고 있어요. 이 이론도 약간 이제 평가를 보시면 일단 뭐 직무 충실하나 직무 특성 모형의 근간이 되었잖아요. 뭐 그런 점은 네, 그런 점은 네, 직무 설계 부분에 많은 이제 질문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경주에서 나오는데 인사에서 나오는데 같은 거냐고. 웃으면 안 돼. 웃으면 안 돼. 아 웃으면 안 되지. 심각하게 질문하실 수 있지. 네. 아니 왜냐면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배우는 걸 수도 있잖아. 저도 그래서 그 BSC 나오잖아요. 네.
왜 인사하고 경조에 두 개 다 나오냐고 물어보셔서 MBO도 경주에서 나오는데 목표관리.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착각하는 게 사실은 다른 과목이니까. 그 인사나 뭐 어쨌든 그 사람 다루는 학문들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경영 조직 안에서도 이제 조직 개발 관련해서는 조직 내에 어떤 갈등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이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전혀 엉뚱한데 사회학에서 그 계급 간 갈등이나 아니면은 어떤 지역적인 갈등이나 뭐 이런 뭐 예전에 뭐 님비 현상 이런 것처럼 네. 어떤 뭐 저기 하수 처리장 문제 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런 어떤 갈등의 관리 문제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조직 개발에서 나오는 어떤 갈등에 대한 해결 방안 이런 이론들이 똑같이 사실은 적용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학문의 영역을 너무 그렇게 이렇게 좁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서 이기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나 이 지역 이기주의나 뭐 비슷하게 이제 해결책들이 비슷하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사 관리를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영 조직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학문적인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뭔가 잘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갈등 문제, 그다음에 리더십 문제, 사람들한테 뭔가 동기부여시키는 문제 이런 것들이 경영 조직에서 검토가 되니까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너무 이렇게 과목 중심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니까. 네. 왜냐면 다른 과목이니까 다른 내용이 혹시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죠. 그쵸. 근데 경영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그 학문이라고 약간 이제 학문이 아니다라고 또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다 이런 데서 다 가져 이제 잡탕이니까 특별한 그런 게 없이 뭐 돈만 벌 수 있다면 무슨 학문인들 못 쓰랴 딱 이런 주의잖아요 원래. 그쵸.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넘어가시죠. 네. 그래서 이요인 이론은요, 뭐 직무 설계를 하는데 많은 그 영향을 준 이론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허츠버그가 이 이론을 만들 때요 표본이 사회적 신분이 보장된 뭐 엔지니어나 회계직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라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상위 욕구만 있지 뭐 돈이나 위생 요인은 구애받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문제점으로 좀 지적이 되고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이제 개인차를 무시했다. 지금 임금 같은 경우에는 위생 요인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임금이라는 요인에 의해서 만족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저희들은 임금을 적게 좀 불만족이지만 임금 많이 좀 만족이. 그니까요. 뭐 그런 이제 개인차를 무시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한계점으로는 동기 요인에 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만족과 모티베이션을 같은 것으로 다루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래요. 사실 이 이요인 이론은 위생 요인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불만족, 동기 요인을 충족시켜주면 만족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이 만족이 과연 이퀄 모티베이션이냐, 동기부여냐라는 그런 논란이 좀 있어요. 지나친 일반화? 뭐 그런 거 지나친 일반화가 이런 의미예요? 네. 뭔 얘기했어? 얘라고 했어요. 나중에 책임지셔야 합니다. 책임지셔야 돼요. 무슨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 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은 직무 특성 모형과 직무 충실화 프로그램 설계할 때 이제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활용하시는 것까지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네. 그리고 뭐 내용 이론에서는 이 세 가지 정도가 가장 중요하고요. 사실 뭐 XY 이론이나 뭐 성취 욕구 이론이 있는데 XY도 좀 중요하긴 하지 않습니까? 성취 욕구가 중요하죠. 오히려 성취 동기 이론이 중요하죠. 인사에서는 항상 이 결론은 인사에서 결론은 다 그거잖아요. Y. 종업원들의 참여와 네. CEO의 적극적인 의지. 뭐 그러면 이런 뭐 XY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맥그리거가 인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경영자들의 기본 가정을 두 가지 범주로 이제 나눈 거예요. X 이론과 Y 이론으로. 그래서 뭐 보시면 뭐 X 이론은 당연히 인간은 뭐 일을 싫어하고 책임지기 싫어하고 창의력도 발휘하지 않으니까 지휘 받아서 행동하려 한다고 하는 타협적 인간관을 말하는 거고요. Y 이론은 뭐 아니다. 인간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뭔가 자신에게 책임 있고 뭐 능률적인 일을 선호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통제보다는 자율, 뭐 정신적 보상, 수평적 조직 구조 등을 통한 적절한 동기부여가 자발적 목표를 설정하는 데 좋다라고 말하는 Y 이론이 있어요. 근데 이 이론을 쓰실 때 많이 실수를 하시는 게 뭐냐면 X 이론은 이러이러한 거다, Y 이론은 이러이러한 거다. 그래서 끝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제대로 쓰신 게 아니에요. 이 이론에서 말하는 건요, X 이론이 있다, Y 이론이 있다가 아니고 X 관점과 Y 관점에 따라서 관리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사실. 네. 그쵸? X 관점을 취하면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지시, 명령, 통제, 뭐 수직적 조직구조 취한다가 되는 거고 Y 인간관을 취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율이나 뭐 정치적 보상이나 뭐 수평적 조직 구조를 취한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요새 협력적 노사관계나 뭐 이 근로자의 이런 동기부여를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도 되게 많이 다루고 있죠. 지금 제 문자 제 사생활 침해하시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라 배터리 얼마나 충전됐나 보려고. 거의 다 됐어요. 네. 됐다. 그리고 문자 올 때가 있어서. 그 다음에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맥클리랜드의 성취동기 이론이 있는데요. 이 이론은 경주에서 이제 A급으로 25점짜리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문제거든요. 와 드디어 찍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이건 내가 주인 방송이 아니니까 이런 거 말 안 해줘도 되는데. 아니 주인해 주인해. 저는 뭐. 너 주인해 이제부터. 제게 아니니까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수강생들을 위한 뭐요? 그 인터넷에 쓴 거하고는 다르잖아. 어디에 썼어요? 제가? 수강생들의 오늘은 초콜릿을 한번 돌려볼까? 상큼한 봄과 같은 사람들인데 이제 여름 돼서 이제 끝났어? 봄 되면 이제 여름 메뚜기야? 됐잖아. 한철 하면 끝나게? 몰아붙이지 마세요. 단아해지고 싶어요. 네. 이제 한철 지났다 그거구만. 니네들 뭐하냐? 진도 나가라는 말이죠, 네. 이게? 네. 자, 맥클리랜드는 매슬로우 5가지 욕구 중에서 상위 욕구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3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관찰을 했어요. 이 3가지 종류의 욕구가 인간 행동의 뭐 80%를 설명한다라고 이제 말을 해요. 3가지 욕구가 무엇이냐? 성취 욕구, 권력 욕구, 친교 욕구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이 중에서 가장 동기부여에 중요한 욕구는 뭐냐면 성취 욕구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성취 욕구가 있는 것만으로 동기부여가 잘 된다는 게 아니고요. 성취 욕구가 높은 사람들은요, 보통 책임감, 피드백, 그리고 중간 정도의 위험 부담이 있는 직무 상황을 되게 선호한대요. 그러니까 성취 욕구가 높은 사람을 이러한 직무를 담당하도록 배치를 해서 동기부여 효과를 극대화시키자라는 이론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됐죠? 뭐 됐고요. 그리고 이 이론은 나중에 그럼 이 이론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이 3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직무가 있을 때 선발을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을 뽑는다라는 게 첫 번째 시사점이 될 거고, 두 번째 시사점은 이러한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의 성취 동기가 낮다면 훈련을 시켜서 키워줘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시사점 2개를 얻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이론에서 성취 동기 훈련이라는 프로그램까지 이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3단계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 해서 쭉 알아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5가지 이론이 이제 내용 이론으로 분류가 돼 있고요. 다음 과정 이론으로 오시면은 과정 이론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이제 기대 이론이 되는데요. 과정 이론은 뭐 모티베이션을 결정해주는 뭐 과정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이제 연구를 한 이론들이에요. 기대 이론 같은 경우에는 뭐 목표 수단 연계 모델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만든 건데, 최종 목표와 그 목표에 이르는 중간 수단과의 연결의 확률이 높아야지만 동기부여가 잘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임차희 교수님 책을 보시면 감나무에 있는 감을 따라 라고 그냥 말하는 것과 감나무에 있는 감을 따와라 라고 말하면서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 중에 과연 어느 것이 더 동기부여가 잘 될 것인가에 대가를 예시로 들어주시거든요. 즉 최종 목표를 설정만 딱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종 목표를 설정해주고 그 목표를 이루는 중간 수단들을 잘 연결해줘야지만 동기부여가 되는 노무사를 공부해라. 거예요. 그리고 이해선 노무사님 수강증을 딱 끊어준다. 그렇죠. 저는 그 감나무 예시가 되게 이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맨날 수업 시간에 그 얘기를 해요. 감나무 얘기를. 문득 든 생각인데 네. 이현 노무사님도 예를 들어서 노무사 공부를 해라. 그러고 이해선 노무사 수강증을 끊어준다. 노무사 공부를 해라. 그러고 이현우 노무사의 수강증을 끊어준다. 라고 하는 게 어떤 거는 사다리를 놓아주는 걸 수 있고 어떤 건 도끼를 주는 걸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니 저는 이해선 노무사님이 도끼일 것 같아. 왠지 왜요? 알아요? 도끼로 나무를 잘라버리면 바로 이해선 노무사님을 득템할 수 있잖아. 찍어주세요. 김 찍어주세요. 저 좀. 그래서 감을 그냥 통째로 이렇게 사다리 타고 가면 힘들잖아. 감 따려. 감나무 안 따봤어요? 감 따는 게 얼마 힘든데. 지방에서 오셨죠?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 시골 출신이야? 지방에서 오셨죠? 아니 뉴욕에서 감을 제가 좀 따와가지고 뉴욕 센트럴파크 감나무가 센트럴파크에 쫙 감나무가 이 메타스퀘어 길 옆에 이렇게 딱 감이 심어져 있어. 그 42번가 옆에. 42번가
저렇게 야무지게 또 42권과 옆에. 42.5번가. 에비뉴가 있어. 거기에 그 옆으로 돌면은 그 에비뉴 쪽으로 가면 돼. 니들 뭐하냐? 계속 갑시다 다시. 저 오빠 자꾸 이상한 얘기해.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이제 개인이 노력을 하면 성과가 날 것이다 라는 그 연결은 바로 기대감이라고 말을 하고요. 성과가 나면 조직에서 보상을 줄 것이다 라는 연결관계를 수단성이라고 하고, 내가 받은 이 보상이 내 마음에 쏙 들더라 라는 게 바로 유인가라고 말을 하면서요. 기대감, 수단성, 유인가 이 세 가지를 다 높여줘야지만, 그리고 이 셋 중에 하나라도 0이 안 돼야지만 모티베이션이 잘 된다라고 이거 말을 합니다. 얘를 뭐 기대를 높이고 수단을 높이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 일을 열심히 해라라고 하면 이제 성과가 올라갈 거다. 돈을 줄 거다. 근데 그게 이제 기대. 성과가 올라가는 성과를 높여놨는데 보상이 없어. 이제 이런 거. 그쵸. 근데 또 보상을 하는데 나는 돈을 받고 싶은데 날 승진시켜줬어. 이러면 짜증나잖아요. 유인가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 세 가지를 다 곱하면 바로 모티베이션 지수라는 걸 구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M 곱하기 F 펑션은 VIE. 네, 그래서 맞죠? VI 이론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론은요, 이 정도 보시고, 이 이론을 가지고서 또 확장한 모형이 하나 있긴 있어요. 수정 기대 이론이라 그래서 더 많은 변수들을 갖고 와서 이 과정을 설명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많이 복잡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수업 시간에 제가 얘기해드린 그 정도로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정 기대로는 카페에 올리실 거니까. 이 수정 기대 이론이요. 이 이론 자체가 되게 복잡하고 추상적이라 수험생들이 공부할 때 많이 힘들어하세요. 근데 제가 이거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거를 수업 시간에 들어가 알려준다. 그래서 내가 그걸 수업 시간에 다 알려줬죠. 그건 비법이야. 비법이라서 함부로 방출하지 못해요. 우리 수강생들에 대한 배신이에요, 그건. 네. 아무튼 그렇고, 과정 이론으로 이제 세 번째 있는 건 이제 공정성 이론,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인데, 이거는 옛날에 우리 임금할 때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잠깐 까먹었는데 아까 과정 이론 지금 기대 이론만 제가 들었는데 네. 뭐 하나 앞에 있었어요? 없었는데요. 강화 이론? 아니 그러니까 세 번째가 공정성이라고 하셔가지고 이 기대 이론 했고요. 그 다음에 수정 기대 이론? 수정 기대 이론 한 거고요. 수정 기대 이론은 수업에 들어와야 할 수 있다. 또 저렇게 몰아간다 또 나쁜 사람 또 만들려고. 진짜 하긴 나는 마음이 안 예쁘니까. 아니 마음도 안 예쁘니까. 얼굴만 예쁘니까. 마음도 안 얼굴만 예쁘니까. 예뻐? 누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으니까. 여기 앞에 있는 사람. 어쨌든 네, 우리 수강생들을 모으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 누가 나? 너 성우동사지? 수정 기대 이론을 믿기로 계속 모르는 척하고 있고. 네, 그리고 공정성 이론은 그때 뭐 네, 했으니까 했으니까 안 해도 될것 넘어가고요. 같고요. 네 번째 이론은 이제 목표 설정 이론인데요. 이 목표 설정 이론이 바로 MBO의 근간이 되는 이론이에요. 네. 목표 설정 이론 같은 경우에는 로크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여기서는 주요 내용을 조금 두 가지로 잡아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초기에는 이제 목표 자체 연구에 좀 관심을 뒀었어요. 어떤 특징을 가진 목표를 설정을 해줘야지 동기부여 되는가였는데, 이게 점점 이제 상황에 따라서 목표 달성 정도가 달라지는지, 뭐 어떤 사람들은 목표 자체가 뭐 심리적으로 뭐 영향을 주지만 다른 상황적 변수들이 추가가 되면서 그 효과가 그대로 안 나타난다라는 걸 발견을 해서 조금 더 연구 영역을 넓히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요 내용으로 보실 만한 건 목표의 이 속성, 이 성과로 이어지는 성과로 이어지는 이 관련성 측면에서 좀 보시면, 목표는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는가의 문제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네. 되게 잘 안 헤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스마트워치. 네, 따라서 MBO의 스마트워치. 그쵸? 스마트워치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갑자기 왜 뜬금없이 설명하세요. 왜 책 보고 있잖아. 우리 책에는 스마트워치 제가 일부러 안 실어놨어요. 옆에 필기하게 해요. S. 약간 지금 눈빛 흔들리는데? 스마트워치가 지금 약간 눈빛 흔들리시는데요? 빨리 설명하세요. S. 한글말처럼 영어 잘하잖아. 스페소피. 구체적이어야 된다. 네. M. 메저러블. 측정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A. A. 아치에이블. 달성 가능해야 되고. T. 리절트 오리엔티드. 맞아. 그 마지막이 T죠. 타임 바운드. 네, 팀 바운드. 네. 영어는 아는데 발음이 안 좋아 제가. 왜요? 어떤 분이 댓글 달았던데? 왜요?
발음 좋으시다고. 아 그분은 같은 맨체스터에서 동문 수학하셔가지고. 아, 그렇구나. 니네들 뭐하냐? 첫 번째 이론의 내용은 이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이론이 확장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목표의 속성이 성과로 이어지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이 있는가가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돼요. 첫 번째 이제 영향 요인으로 과업 특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표 설정 이론이 한마디로 그냥 이 목표 설정 이론이 잘 먹히려면 과업이 단순해야 되고 잘 알려져야 되고 그리고 독립적일 때 더 잘 먹힌다.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문화 특성이라고 그래서요. 목표 설정 이론에서 종업원들이 상당히 독립적이어야 되고 관리자 종업원이 도전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성과를 다 중시해야 된다라는 걸 가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이 이론이 잘 먹힌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성원 특성이라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 높은 구성원일수록 이 이론이 잘 먹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용은 이 두 가지를 기본으로 잡으셔서 공부를 하시면 조금 많이 편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경조하신 분들은 MBO 잘 쓸 수가 있겠죠. 네, 그쵸. 그래서 이 이론이 나중에 MBO로 이제 발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과정 이론은 여기서 이제 강화 이론은 끝이고요. 강화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학습하고 연결해가지고 쭉 한번 네.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근데 그때 한번 강화 이론 하시고 후회하셨잖아요. 아, 맞아요. 재능하고 싶다고. 다시 제동하고 싶다고 제가 강화 이론. 그쵸, 난리가 났었죠. 이제 강화 같은 경우에는 행동 변화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바람직한 행동은 습관화 시켜주고 그리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은 점점 줄여주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결과를 계속 보상이나 벌 등을 이제 주는 것인데요. 강화 파트를 공부를 하실 때는 강화 개념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유형, 강화 스케줄 이렇게 세 체계로 강화 이론이 나눠서 그런 좀 거죠. 보세요. 네. 이혜선 노무사님 맨매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안 떠들고 있는 거. 네. 근데 이거 강화죠. 강화는 두 가지가 강화가 있잖아요. 이 보상을 줌으로 인해서 네, 행동을 네. 하게 하는 강화, 네. 그 벌을 줘가지고 그 행동을 못하게 하는 강화, 긍정적 강화, 부정적 강화. 네, 이제 그거 근데 설명해주려고. 저희가 부정적 강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용하지 않습니까? 네, 설명하시면 일단 될 제 것 같아요. 설명을 들으면 부정적 강화가 아니라고 이제 결론이 나실 거예요. 네, 설명을 하시고. 네, 그래서 이제 강화 유형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행동을 많이 하기 위해서 부여하는 강화가 두 가지가 있어요. 긍정적 강화와 부정적 강화가 있어요. 긍정적 강화는 말 그대로 상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쵸? 좋은 행동을 했으니까 계속 상을 주는 거고, 부정적 강화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 행동을 더 많이 하고 또 반복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부정적 결과를 제거해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벌점이 50점이 쌓여있다. 그럼 벌점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쵸? 좋은 행동을 했으니까. 이게 바로 부정적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쁜 행동을 줄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강화 유형은 벌하고 이제 소거가 돼요. 벌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 결과를 제거하는 거, 맴매. 이게 바로 맴매, 벌이에요. 묶어놓는 거. 벽에다가 묶어놓는 거? 그렇게 한이 되셨어요? 못 자르고. 벽에다 막 붙여놓고. 못 박아가지고 벽에다가 아주 이게 목걸이 붙여놓고. 한이 되셨나봐, 그게. 네. 그리고 네 번째 유형이 바로 소거인데요. 부정적 행동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긍정적 결과를 제거해버리는 거. 원래 주던 월급을 깎는다든가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이 유형이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유형이 부정적 강화하고 소거를 기술하실 때 약간 좀 개념을 잘 헷갈려서 쓰시더라고요. 네, 좀 잘 써주세요. 부정적 강화는 긍정적 행동을 많이 해주기 위해서 긍정적 보상을 아까도 헷갈리셨군요. 부정적 결과를 제거. 당신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럴 거라 했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되니까 네 근데 가지요. 예를 들어서 네. 아까부터 그렇게 농담하지 말고 진도하자고 해도 이게 안 통하는 거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안 묶어놨을 거. 말만 하고 맴매한다라고만 하고 이게 처음에는 맴매 진짜 하나보다 했는데 이게 계속적인 이게 피드백이 되면서 안 때릴 거야 이제는 계속 이게 꼬맹이들이잖아 이게 꼬맹이들이 이제는 까불어도 이제 아니면은 우리가 다 집중력 결핍 아동이랑 주의력 어쨌든. 장애. 어쨌든 이제 나의 이 공포감은 미천이 떨어진 거다. 아니 그건 아니고 이현우 노무사님은 지금 인터넷에서 아직도 활발히 활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보기엔 이제 그런 거 같아. 로베스피에로. 너도 떠들었잖아 이제. 로베스피에로야.
자, 지금 홍명관식. 강화 유형 봤고요. 이제 세 번째로 보실 게 강화 일정하고 이제 사용 부분을 봐야 돼요. 그럼 이 강화 유형들을 언제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뭐 연속적 강화라 그래서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마다 보상을 주는 그런 방법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비연속적 강화라 그래서 고정 간격법, 고정된 시간대별로 이제 주는 거. 예를 들면 뭐 주급이나 월급 같은 게 예로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변동 간격법은 고정되지 않은 시간대에 보상을 제공하는 거다. 예측 안 할 때 줘야 기뻐하지. 깜짝 퀴즈 이런 것들. 여자들 그래서 강화이론이 이벤트. 또 이벤트 죽고 사는 이유가 그쵸. 그렇죠. 네, 주기적으로 주면 안 통해 이제. 그리고 자, 이 말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자주 해주면 안 돼. 맞아. 이건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할 말이 있죠. 이 네 가지를 딱 근데 듣고 나면 궁금한 아실 거야. 건 여자들이 이게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게 계속 못 해주다가 한 번 잘해주면 여자들이 감동해. 감동하지. 근데 계속 잘해주다 한 번 못 해주면 서운해. 근데 그것도 그게 왜 그래? 아니 그것도 그거 좀 문제가 있다는 거야. 아니 그것도 내가 나쁜 남자 컨셉으로 나가면 진짜 나쁜 놈인 줄 알고. 그러게. 또 그렇구나. 나는 나쁜 남자 컨셉을 가져봤을 때도 한 번도 뭘 제대로 인기를 얻어본 적이 없었고 잘해줬을 때도 인기를 얻어본 적이 없어. 왜 그럴까? 옛날에 그거는, 네. 동네 친구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애가 우리 고등학교 때 인터넷 소설 귀현이 막 이런 거 유행했거든요. 네, 맞아요. 거기서 나쁜 남자 등장했잖아요, 처음. 네, 네. 걔가 그 귀현이 소설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을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막 얘기를 하다가 배고프다 이러면은 조용해. 이런 식으로 되게 막 네. 그랬어요. 네. 근데 한 번은 제 친구가 화를 못 참고 그 남자애한테 야, 나쁜 남자도 잘생긴 애들이 하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야 오한마가 좋아. 아무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비연속적 강화 유형으로는 고정 비율법이라 그래서 이번에 시간대가 아니고 일정량마다 보상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성과급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변동 비율법은 정해지지 않은 양에 따라서 보상을 제공하는 거다라고 해서 성공 커미션, 잭팟 이런 게 이제 예로 많이 써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유형을 보시고 예시 보셔서 이해를 하신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이거는 왜 배우는 거겠어요? 행동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배우는 거잖아요. 즉, 이 중에 어떤 일정 강화를 사용해야지만 가장 효과적일까가 문제인 거잖아요. 보시면은 변동 비율법 같은 경우가 매우 성과가 높아지고, 그리고 강화를 제거했을 때도 한번 배운 행동이 서서히 사라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그래요. 변동 비율법이요. 이렇게 결론을 내시면 됩니다. 반동비율법이 뭐라고요? 정해지지 않은 양에 따라서 보상을 제공해 주는 것. 그러니까 그냥 주는 거야. 그냥 뭐야 기분 내키는 대로 사장님이 아니야. 오늘 그래 너 100만 원 너 잘했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게 설명을 해줘야지. 그런 거야 사실 랜덤이야. 사실 랜덤이다. 진짜 사실 따져보면 이거 랜덤이야. 맞아. 가만히 보면 이거 뭐야 랜덤 아니야? 이거 충격적인 결론인데요. 랜덤입니다. 그 강화이론에 숨겨진 비밀. 숨겨진 비밀 랜덤. 강화이론에서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나오잖아요. 보상과 이 징벌은 그때 바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해줘야 야, 이게. 이거 현실에서 쓰기에는 상당히 리스키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강화까지 해가지고요. 이제 모티베이션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티베이션 설명 끝났으니까 이제 리더십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리더십 이론도 엄청 많은데. 아니요, 그냥 큰 거 위주로 좀 말씀을 리더십과 해주시고요. 이런 게 네. 들으시는 분도 계속 이론 얘기만 들으시면 지루하니까. 음악 한번 듣고 할까요? 그럴까요? 신청곡 이런 거 있어요? 우리? 뭐, 신청해주시는 분들이 없으셔서. 제가 요즘에 90년대 가요를 들으면서 막 뭐 건축학개론 맞구나. 뭐요? 어떤 거? 막 요즘에 날개 말해봐. 여름이니까 신나는 거. 그거 아니야? 015비 노래? 아니, 그 정도 세대는 아닌데. 아니 90년대 거기 015비? 샵, 나는 아직 샵이나 뭐 이런 거. 신인류의 뭐죠? 015비? 그런 거 아닌가? 신인류의 사랑? 그런 거 들은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몰라. 샵 노래가 뭐? 샵 이런 거 옛날 노래. 김경호? 아니야. 샵은 걔네들이잖아. 그 누구야? 4명. 그 싸운 여자애들. 그래서 유시연하고 이 노래는 좋았어. 제발 이러지 말아요. 뭐. 아니, 아니야. 랄랄랄랄랄. 신나는 그 거 신나는 노래 있어. 있잖아 샵에. 뭐였더라? 가까이 막 이런 거. 텔미.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그런 거- you love me. 자, 쉬셨으니까. 뭐야? 뭐야! 아니, 그냥
그냥 잠깐 짬 시간에 그냥 농담하는 거지 뭐. 어쨌든 리더십? 리더십. 옛날에 난 그거 기억나던데? 그, 2시의 데이트 거기서 이제 음악에 대한 소개하는데, 그러니까 가수들이 이제 새 음반을 내면 그 음반에 들어있는 노래들을 가지고 이제 스토리를 만드는. 근데 이제 전람회 2집에 그, 기억의 습작 그 노래 나오는데, 한참 이제, 뭐 우리는 2집을 준비하면서 이랬어요. 막 이랬을 때, 이 기억의 습작이 나왔던 노래. 근데 이제 녹음을 막 하려고 하는데, 김동률이 변비였다는 거야. 아, 설사였나? 그러니까 이제 아씨 녹음해야 되는데 막 그러고 이제 계속 녹음을 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나온 노래 이젠 버틸 수 없다고. 버틸 수가 없.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미치겠다. 자, 리더십 이론 설명해 주시죠. 갑자기 우리 벌써 끝났구나. 샵을 보니까 이제 샵. 너 뭐하냐? 서지영 어머니가 KBS 공개월에 이지의 욕설과 폭언으로 머리를 붓다. 매니저 이지를 피신시켰다. 그날 오후 일자도 써있죠. 10월 10일 오후에 했고 10월 11일 서지영이 모 병원 정신과에 충격으로 호소하여. 뭐 얘기해? 아니 그냥 옛날 그룹들 얘기하니까. REF 알더퍼에. NRG 알더퍼의 NRG로. 알 수 있어. 그러지 마요. 진짜 그렇게 쓰면 어떡해. 이런 이미지 하면 안 되는데 NRG가 아직도 해산하지 않고. 옛날 우리 90년대 노래 틀어주세요. NRG 막 이런 거 샵. 네, 알더퍼 나왔으니까 우리 NRG 한번 그래. 알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번에 합격할 수 있다. 맞아. 네, 이번에 합격할 수 있게. 알겠습니다. 맨발의 네. 청춘 뭐 이런 것들. 왼발의 정신 너무 아저씨 같아. 아이돌틱한 걸로 좀. 아저씨 같은 노래는 거기지. 저기 비린내 나는 부둣가에. 맞아. 비거보다. 자, 리더십 들어갈까요? 예. 리더십은요, 정의부터 조금 하고 가면, 스토그들이 말하기를 리더십이란 집단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특정 목표를 지향하게 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실제 행동을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관리자는 그냥 이미 주어진 일을 완성하도록 관리를 하는 게 이제 관리를 하는 역할이라면, 이제 리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엇을 할지를 정해주고 스스로 해나가도록 계속 자극하고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좀 리더십 이론들을 좀 보시면요, 동기부여 이론과 마찬가지로 큰 흐름이 조금 있어요. 리더십 특성 이론, 그리고 리더십 행동 이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더십 상황 이론이 있습니다. 자, 리더십 특성 이론 같은 경우에는 리더를 좀 리더답게 해주는 개인적 자질과 특성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특성들이 리더로서의 유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 이론들이에요. 근데 이 이론들보다는 사실 행동이론, 리더십 행동이론부터가 지금 본격적인 제대로 된 리더십 이론으로 좀 발전을 하기 시작한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동이론부터 조금 보면 행동이론도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보여주는 행동 스타일이 리더십이다라고 말을 하고 각각의 리더십 스타일, 즉 리더 행동 유형을 구분한 뒤 각각 유형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하고자 한 이론들입니다. 또 이 이론을 쓰실 때도 되게 많이 하시는 실수가 리더십의 유형을 분류한 이론들이다. 리더의 행동을 연구한 이론들이다. 로만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써요? 유형을 구분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리더십 유형이 무엇인지를 검증하려 했다. 바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론들이 리더십의 유형을 제시하고 이 중에서 뭐가 제일 효과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제대로 된 좀 초점을 딱 가지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 때리는 줄 알았어, 책으로. 나 책으로 때리는 줄 알았어. 자, 그래서 예선 농사님 네? 안 힘들게 지금 저희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네, 부채질을 가지고. 네, 옆에서. 너무 더워요, 여기. 그쵸? 네. 그래도 괜찮아요. 역시 수강생들. 수강생들만 생각하니까요. 난 괜찮아. 이걸 맞을 것 같아. 2% 꼭 그거잖아. 2%. 뭐? 2% 수강생들 2% 부족할 때 수강생들만 생각하잖아. 아까 그랬잖아. 뭐야? 자, 보시면 행동이론에서 이제 보시면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아이오와 대학 연구예요. 아이오와 대학은요. 리더십 스타일 연구를 위해서 이제 청소년 행동을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권위적, 민주적, 방임적 리더십 유형을 구분을 하고
이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리더십은 바로 민주적 리더십 유형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럴까요? 곱베리들이 민주적인 걸 좋아하나? 그쵸? 청소년 행동을 관찰. 아니 네. 일진이면 싸움 잘하는 애가 무조건 리더잖아.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이론의 내용이고 사실 유효성을 쓰실 때 조금 뭐 민주적 리더십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만 쓰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러면 고득점을 못해요. 고득점을 하시려면은 어떻게 쓰셔야 되는 거냐면 성과 측면에서는 민주적 리더와 건적 리더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리더와 집단 간의 관계, 뭐 집단행위 특성, 리더 부재시 구성원들의 행동 측면에서는 민주적 리더십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오, 써주셔야지 예. 고득점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 원래 우리 수강생들한테만 알려주는 건데 스킬, 기술 스킬은 근데 제가 그냥 서비스로 여러분을 위해 전제적 리더십은 전제적 리더십 이현노 목사님 같이. 네 전제적 리더십은 다 없어요. 내가 무슨 전제적 리더십이 나는 요새 나오는 그 서번트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좋죠. 자, 내가 얼마나 저기 너네들 띄워놓고 나는 저기 노예처럼 일하고 그랬는데.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이론을 보시면 이제 미시간 대학의 리더십 연구 왜 말을 이론이 잘라? 있어요. 자, 당황하고 있어. 미시간 대학 같은 경우에는요, 직무 중심적 리더와 부하 중심적 리더로 두 가지 리더십 유형을 나눴고요. 사실 나눴는데요. 사실 이 이론은 초창기에, 그러니까 막 이렇게 리더십 유형을 구분만 했을 때는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 사실 밝히지 못했었어요. 네. 근데 이 리커트가 계속해서 꾸준히 연구를 하면서 나중에 리커트가 관리 시스템 4 이론을 제시를 하잖아요. 그쵸? 네. 관리 시스템 4 이론은 네 가지 관리 시스템. 판타스틱 4? 뭐라고요? 판타스틱 영화 4. 제목. 판타스틱 4. 관리 시스템 그 이론의 결론은 그거였잖아요. 관리 시스템 4 유형을 사용한 4 유형. 지구를 지키는 데 관리를 할 수 있는 네 가지 유형. 그래서 관리 시스템 4를 사용하는 리더가 가장 효과적인 리더다라고 결론을 내린 걸로 이제 그렇게 답안을 쓰시면 되게 편하실 거예요. 사실 이것도 우리 수강생들만 이렇게 제가 싹 정리를 해가지고 자료를 줬는데 책 말고 오늘 다 방출이 되네요. 3기 막판에 하면 되지. 막판에 녹음을 하는 거야. 막판에 녹음? 그럴까? 네. 자, 이 정도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와 구조주도 리더십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리더 행위 기술 설문지를 가지고 오하이오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리더십에 두 가지 요인이 있다. 고려, 리더와 뭐 집단 성원들 사이의 관계에서 뭐 우정이나 뭐 존경, 온정 같은 걸 표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게 바로 고려고요. 구조주도는 뭐 직무나 인간을 조직화하는 게 구조인데 이것을 리더가 앞장서서 행하는 게 구조주도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이 리더십의 유형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높은 배려, 낮은 구조주도 유형 뭐 이런 식으로 좀 네 가지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매니지얼 그리드라고 해서 인간관계에 대한 관심과 생산에 대한 관심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5가지 유형의 리더십을 제시를 하는데 뭐 관리 격자 모형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네. 모든 종이 위에다가 이렇게 몇 컴마 몇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무관심형 1,1, 무관심형 뭐 9,1, 뭐 과업형, 컨트리 클럽형, 중간형, 이상형 9,9 이상형 이렇게 5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리더십은 뭐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이상형 9,9 이상형. 생산에 대한 관심과 인간에 대한 관심이 모두 다 높은 이상형이 가장 효과적인 리더십이고 이 이상형의 리더십을 취하도록 훈련, 그리즈얼 훈련을 통해서 이상형으로 만들자라는 시사점까지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뭐 PM 이론이 하나 더 있긴 한데요. 뭐 PM 이론 아무튼 그래요. 자, 여기까지 해서 행동 이론이고요. 이제 상황 이론으로 와보면 상황 이론에서도 리더십의 유형을 제시를 해요. 행동 이론처럼. 근데 유형 제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상황 이론은 상황에 따라서 발휘해야 될 리더십이 다르다. 그리고 상황에 적합한 리더십을 발휘해야지만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상황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들러 이론부터 좀 보시면요. 이 상황 이론도 조금 기술하실 때 체계를 리더십 유형, 그리고 상황 요소, 마지막 이 둘의 적합도 이 세 가지 체계를 잡고 좀 기술하시면 누락이 안 되세요. 이 세 가지 체계가 없으니까 자꾸 빼먹고 쓰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피들러 이론부터 좀 보면요. 피들러는 리더십 유형을 과업지향적 리더십, 관계지향적 리더십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LPC 평점이라는 걸 이용해서 리더의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눴거든요. 두 가지 리더십 유형을 제시를 하고 상황적
호의성을 상황 요소로 좀 제시를 해요. 호의성이라는 걸요. 이 상황적 호의성은요, 뭐 리더와 구성원과의 관계, 그리고 과업 구조, 리더의 직위 권한, 이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리더와 구성원과의 관계, 아주 신뢰가 돈독하고 사이가 좋다. 그러면 상황이 호의적인 거예요. 그리고 과업 구조가 아주 구조화가 돼 있다. 뭐, 목표가 아주 명료하고, 목표 경로가 아주 다양하다. 또 뭐 있을까요? 구체적이다, 목표가. 네. 코가 막히지? 자, 이렇게 과학 구조가 명확하면 상황이 호의적인 거예요. 우아하게는 그런 말 쓰시면 안 돼요. 아, 그럴까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더의 직위 권한. 그러니까 리더가 뭐 상과 벌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정도가 아주 공식적으로 잘 주어져 있다 하면은 상황이 호의적이다라고 말해요. 자, 이제 리더십 유형 받고 상황적 호의성을 상황적 요소로 해서 네. 봤어요. 마지막 이 둘의 적합도를 이제 따져야 되는 거예요. 적합도라는 거는 뭐냐면요. 상황에 맞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즉 상황이 아주 호의적이거나 아주 비호의적일 때는 과업지향적 리더십이 가장 효과적이고 네. 중간 정도일 때는 관계지향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니까 그때는 요걸 발휘해라 라고 말하는 이론이 바로 피들러 이론입니다. 우리 관계에서는 무슨 리더십을? 네? 우리 사이는 우리 이영 농사님 무슨 리더십을? 상황이 아주 비호의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과학 중심 리더십을 이제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녹음 빨리 해.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시는 거예요. 빨리 해. 지금 뭔 소리 하고 있어? 아까 계속 그랬던 것들이 그쵸, 그런 역시 이유였어요. 이게 그 동물적인 리더십 감각이 그렇죠. 타고난 거야. 타고난 리더예요. 타고난 네, 리더. 타고난 리더야 저런 게 바로. 리더예요. 그렇구나. 이게 웃겨. 이 현실에 적응하니까 이게 너무 그쵸. 재밌는 거야.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나오는 게 허쉬와 블렌차드 이론인데요. 이 허쉬와 블렌차드는 리더십의 유형을 네 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뭐 지시적 리더십, 이거는 뭐 부하한테 기준 제시해서 뭐 하나하나 지도하는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 좀 사용하는 그런 리더예요. 그다음에 설득적 리더십. 설득적 리더십은 부하한테 결정 상황을 다 설명을 해주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도 제공해주는 좀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을 그렇구나. 추구하는 리더십이고, 세 번째가 참여적 리더십이라 그래서 아이디어를 이제 리더랑 같이 공유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좀 이런 리더십이에요. 네 번째 리더십 유형이 위인적 리더십이라 그래서 부하한테 다 임파워먼트 시켜주는 리더십 유형. 예. 이 네 가지 리더십 유형을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상황 변수로 데리고 온 것이 바로 부하의 성숙도예요. 이 부하의 성숙도는 의지와 능력 두 가지로 이제 판단을 하시면 돼요.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 애는 성숙도가 가장 낮겠죠. 근데 능력은 없는데 의지는 있는 애, 얘가 두 번째 성숙도. 그리고 세 번째로 높은 성숙도는 능력은 있는데 의지가 없는 애, 마지막 능력과 의지 다 있는 애가 바로 가장 성숙한 부하예요. 그래서 이제 적합도를 맞추면 네. 뭐가 될까요?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가장 성숙도가 낮아요. 이럴 때는 하나하나 다 지시를 해줘야 될 거 네, 아니에요. 지시적 리더십. 그래서 지시적 리더십인 거고, 애가 능력은 없는데 하고는 싶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설명해줘서 가르쳐줘야 예. 되는 거니까 설득적 리더십. 그리고 세 번째는 애가 능력은 있는데 하기를 싫어해. 그러면 꼬드겨서 참여할 수.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참여적 리더십. 마지막은 아예 애가 능력도 되고 의지도 있다 하면은 다 임파워먼트 시켜주는 위임적 리더십 발휘해야지 효과적이다. 그런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는데 지시적 리더십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리더십이 효과적이지 못한 거죠. 너희들이 지금 의지는 확실히 없고 능력도 모르겠어. 우리 얘기야. 우리 얘기였어. 그 얘기야. 우리 얘기야. 이거. 역시 리더야. 역시 리더야. 타고난 리더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다 아시지? 어떻게 딱 꿰뚫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세 번째 이론은 이제 하우스 리더십 이론인데요. 기본적으로 니네가 나를 리더라고 생각 안 하잖아, 인간들아. 이런. 자,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이 이제 세 번째 나오는 이론인데요. 이 이론은 조금 더 이제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건 좀 기대 이론, 앞에서 배운 예. 동기부여의 기대 이론하고 합쳐진 리더십 이론이에요. 즉 여기서 말하는 리더십이 효과성을 바란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이론에서 말하기를 리더십이 효과성을 바라는 것은 구성원의 기대감을 올려주는 것, 즉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리더십인 거다라고 말을 해요. 효과를 바란 거는 기대감을 올려준 거, 모티베이션 시켜준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기대 이론과 합쳐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이론은요. 리더십 유형을 지시적 리더십, 후원적 리더십, 그리고 뭐 참여적 리더십, 마지막이 성취지향적 리더십이라고 리더십 유형을 구분한 다음에 상황 변수로 부하의 특성과 그리고 환경 두 가지 환경적 요소들을 제시를 해요.
예를 들면 이제 하나씩 한번 볼게요. 부하 특성으로 능력과 통제 위치, 욕구 이 세 가지가 들어와요. 부하의 능력이 아주 뛰어나요. 능력이 네. 높아요. 그러면 어떤 리더십? 우리 같이 능력이 뛰어난 부하들. 그러면 지시적 리더십을 잘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우리가 형님 잘 따르잖아, 근데. 애가 능력이 있어. 근데 자꾸 위에서 능력 없어 보이는 상사가 나한테 이거에 저거에 막 지시 명령을 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효과가 없는 거야. 안 따. 동기부여가 안 되는 왜 거야. 나를 봐? 동기부여가 안 된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통제 위치 같은 거 보면 우리 그 내재적 통제, 외재적 통제 성향 그거 다 알잖아요. 그쵸? 아니요? 알고 있잖아요. 우리 통제가 안 돼. 왜 우리 통제가 안 될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내재적 통제 성향이 강한 부하한테는 참여적 리더십을 그러니까 발휘하는 내재적 거고. 통제라는 거는 굳이 외부에서 뭐 이렇게 통제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잘하는 그런 거 그래, 얘기하는 너 거지. 잘할 수 있어. 넌 근데 학교할 수 있어. 외재적 통제 성향은 다 상황, 그러니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건 다 상황 탓이다라고 그러니까 말하는 아침에 학원에서 거잖아요. 이제 아침에 9시에 오는 거 출결 체크하고 강의 들은 날 체크하고 그쵸. 네. 그래서 내재적 통제 성향 부하는 이제 지시적 리더십을 그래서 더 따르는 거죠. 지시적 리더십에서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내재적 통제가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공부를 하다가 느꼈어요. 뭐? 아, 난 외재적 통제를 해야 나는 그걸 언제 느꼈냐면 좀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전 군대에 있을 때 네. 내 체질이 맞더라고. 아무 생각 없이 이거야. 시키는 대로 하고. 네. 아, 웃겨.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욕구 같은 것들이 이제 조금 고려가 될 수 있는데요. 뭐 안전 욕구가 강하면 이런 부하한테는 지시적 리더십을 좀 발휘하면 효과적인 게 되겠죠. 생한 즉 사준자. 기대감이 커져서 동기부여가 되겠죠. 네. 그리고 환경적 요소도 이제 부하의 과업, 작업, 집단, 조직 요소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뭐 부하 과업이 굉장히 구조적이다. 이러면은 사실 지시적 리더십 안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동기부여 네.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거고 그다음에 작업 집단이 뭐 형성 초기다. 이러면은 지시적 리더십이 효과적일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지금 뭐 세팅이 안 된 상태니까 위에 있는 리더가 하나하나 알려주면 그게 조금 이제 동기부여가 될 만하죠. 기대감이 이제 형성이 되니까. 그리고 조직 요소 같은 경우에는 뭐 방침이나 뭐 규율, 뭐 불확실성 같은 과업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인데 뭐 방침, 규율, 절차가 다 명백하면 이제 지시적 리더십 필요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이렇게 해서 리더십 이론도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기는 한데 LMS. LMS 하십시오. LMS. 또 부채를 붙여드려요. 자, 그 LMX 이론이 나오기 전에는 저는 이제 구성원과의 관계에 따라서 이제 관계에 따른 리더십 이론을 전 일부러 상황 이론으로 넣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거든요. 네. 리더십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상황 이론 중에 하나로 이제 보셔도 되고 따로 이제 특성 이론, 행동 이론, 상황 이론 그리고 구성원과의 관계 이론 이렇게 크게 나눠서 보시면 LMS의 되고요. 플레임을 알려주셔야죠. 리미티드. 네? LMS의 플레임. 리더 멤버 익스체인지. 우와. 익스체인지. 다. 리더 멤버 익스체인지. 리더 멤버 익스체인지. 영어 할 때 입을 안 열고 하시는 겁니까? 리더 멤버 익스체인지. 자, 그런데 원래 이 LMX 이론이 나오기 전에는 모든 리더십의 효과가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발휘된다라고 네. 가정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수직상 이론이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VDL 이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수직상 이론이 등장을 하면서 아니다. 선생님이 모든 학생들을 똑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리더도 모든 구성원들에게 똑같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효과를 똑같이 내는 것이 아니고 내 집단과 외 집단으로 나눠서 내 집단은 이제 내 라인이죠. 내 사람들. 요런 애들과 요런 애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했을 때 효과가 완전 다르더라라는 걸 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LMX 이론이 이 수직상 이론을 좀 발전시킨 이론으로 이제 이 내 집단과 외 집단을 왜 하는지 이유와 그리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내 집단과 외 집단화를 하는지까지 이제 연구를 한 게 LMX 이론이에요. 내 집단이나 외 집단을 형성하는 이유는 뭘까요? 힘드세요? 힘들어요. 이게 혼자 말하는 게 되게 힘든 거네요. 노성훈 맞아요. 목사님 되게 고생 많으셨네. 뭐야? 그냥 계속해요. 그래도 네. 어쨌든. 그래서 내 집단과 이거 외 오늘 집단 그 형성 3부까지 요인은 나가야 돼. 3부까지 나가야지 오늘? 자, 형성 이유는요. 형성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거예요. 내가 저 사람 라인을 탔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뭘 줄 수 있는가. 그리고 리더가 아랫사람, 내 사람을 뽑을 때 내가 쟤를 데리고 왔을 때 내가 쟤한테 뭘 얻을 수 있는가를 서로 탐색을 해서 그게 맞아 떨어지면 그냥 내 집단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인을 탈 때 라인 탈 때 제가 보상 막- 능력을 보는 거지 서로. 제가 제 저쪽 라인에 타면
제가 나한테 내가 돈을 원한다 하면 아 나한테 보상을 많이 주겠다. 내지는 그치. 난 승진을 원한다고 하면 아 승진시킬 수 쟤는 있다. 나를 승진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했을 때 라인을 탈 때 나는 승진은 필요 없고 돈이 필요하다 하면 돈 많이 주는 쪽으로 쓰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보상 나를 능력, 보상 아니면 능력으로 서로 나의 하는 이제 것 같아요. 나를 지금 기획으로 가고 싶을 때 기획으로 딱 꽂아줄 수 있다 일명. 누구 얘기 같은데? 누구 아는 사람 얘기 같은데요? 아니 이현 농사님 우리를 리더십이 되는 게 그 국내 굴지 최고의 그룹에 이렇게 딱 꽂아줄 수 있는 내가 보기에 이 이론은 아닌 것 같아. 우리 라인 타는 거 아니야. 우리 아닌가? 우리 그 전제적 리더십에도 복종하는 거 아니야. 그니까. 네. 아니야? 그래요. 네. 자, 그렇게 형성을 하고요. 네. 이 형성이 되는 단계를 조금 보시면 다음 주부터 강사를 바꿔야겠구만. 우리 이제 채였어. 처음에 이제 리더와 부하들이 만나는 이방인 단계는 이제 리더와 구성원의 교류가 이제 공식적으로 지정된 선 내에서만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성원들도 자기 자신의 이익에만 조금 관심이 있는 상태예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면식 단계라 그래서 리더와 구성원이 이제 사회적 관계를 이제 맺자고 둘 중에 한 명이 제안을 하면서 이제 서로 탐색을 하는 그 단계거든요. 네. 이럴 때는 이제 조금 구성원이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고 타인의 이익 그리고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조금 이제 고려를 하는 단계고 마지막에 이제 파트너 단계라 그래서 이제 상호간의 신뢰와 존경이 딱 형성이 돼서 완전한 내 집단화가 됐고 그래서 이제 집단의 이해를 더 중시하는 단계예요. 즉 내 집단화를 하면은 뭐가 좋냐면 똑같은 리더십을 발휘를 해도 외 집단에 있는 애들보다 내 집단에 있는 애들이 더 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당연히 그러겠죠. 왜냐면 그거야. principle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이론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리고 뭔가 새롭다라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런 평가를 좀 받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LMX 이론까지 해서 리더십 이론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이 끝났으며 리더십이 끝났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네. 갈등 조정. 갈등 얼마나 중요한 문제. 경주에서. 그쵸, 갈등. 경주의 또 기출. 갈등이요? 네. 그건 출제. 비밀. 출제. 제가 요즘에 교재 여기까지 얘기하면 안 만들잖아요. 돼. 네, 여기까지 얘기하면 안 돼. 내가 또 경주의 기밀을 누설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또 교재 만들잖아요, 요즘에. 네. 너무 힘들어요, 교재 만드는 거. 3기 교재. 3기 교재를 또 만들고 있다는 거죠. 네. 와, 기대되고 있습니다. 엄청 저도 이게 굉장히 이거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있는. 근데 사실 그 교재 주면요, 제가 필요 없어요. 와, 그러면 그것만 달달 외우면 돼요. 예선 농사님 수업만 들어가면은 예선 농사가 필요 없다는 거네? 그러니까 그 교재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내가 교재만 필요 없어서. 받고 모순이야. 수업 안 들어도 돼? 모순이야. 그래서 내가 일부러 키워드랑 일부러 영문만 다 넣어가지고 일부러 문제 잘 수업 안 되면 이해 안 가게. 일부러 가로를 쳐요. 가로를. 가로를 수업 칠까? 시간에 이렇게 적을 수 있게. 그럴까? 적으면 또 이게 각인 효과가 있거든. 본인이 스스로 적으면서 받아 적잖아요. 그럴까? 그냥 가로를 치면 그렇게 하면 되고 나는 다 줄 거야. 진짜 나쁜 사람이다. 진짜 나쁜 사람이다. 저도 다 드릴 거예요. 혹시 커뮤니케이션 이론 관련해서 뭐 특별히 더 얘기해 주실 거 있나요? 네.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이 경조 데이라. 근데 요거는 데이네. 사실 너무 좀 방대한데 그래서 네. 간략히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좀 나올 만한 걸 위주로 아니, 말씀드릴까? 커뮤니케이션의 이해라든지 뭐 그러니까 나올 만한 것보다 인사관리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아 이런 게 커뮤니케이션이구나 뭐 그런 거 그래요. 우리는 나올 만한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 경주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고 나올 만한 거는 그렇네. 이해선 농무사 수업을 들어가야 돼.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경조 선택을 안 하신 분들이 많겠구나. 기본적인 것만 설명해 네, 주시면 기본적인 될것 것만 같아요. 커뮤니케이션은요, 일반적으로 뭐 개인, 집단, 조직과 같이 이 사회적 주체들 간의 뭐 의미가 담긴 메시지나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은 왜 중요하냐면요. 보통 보면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구성원들의 활동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기능을 하잖아요. 뭔가 네. 뭐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그래서 네, 그렇죠. 이렇게 계속 활동을 조정하고 통합을 하다 보니까 각각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힘이 좀 있다. 두 번째는 이제 동기부여에 아주 유용한 수단이 된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뭐 좌절하거나 뭐 만족하거나 뭐 이런 감정 표현을 하니까요.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구성원들 간의 뭐 사회적인 접촉이 이제 가능해져서 사회적 욕구 충족시켜주는데 애들이 이제 아주 동기 좋다. 떨어지고 했을 때 옆에서 이렇게 구라를 좀 쳐줘야 돼. 맞아. 아 그렇게 많이
네. 하십니까? 내가 회사에서? 너희들 지금까지 끌고 온 거 얼마나 힘들었는데. 소품 가져, 먹을 거 사줘. 오늘 점심도 하소연 하면 하소연 들어줘. 우리 점심도 꼬리곰탕 먹고 부추를 막 먹이면서 맞아. 힘내. 부추를 먹으면 힘이 날 거야. 그리고 또 조직 변화 촉진하는데 커뮤니케이션 아주 좋아요. 구성원들한테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도록 해주고 뭐 또 뭐 조직 변화나 뭐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왜 우리가 변화해야 되고 바뀌어야 되는지 설득하는데 아주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하면 좋죠. 자, 그러면은 일단 이론적인 내용들 쭉 설명을 해줬고요. 장시간 해보시니까 힘들죠? 네, 힘드네요. 되게 덥네요, 진짜.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인간관계 관리에서 이제 간단하게 기법을 좀 보고, 보통 우리 왜 교육훈련에서 보면은 관리층 교육에서 되게 중요한 게 중간관리층이 이제 인간관계 능력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게 이제 많이 중요하다고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그 내용 중에서 또 이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인간관계 관리를 기업들이 많이 하느냐, 이제 보면은 보통 이제 사기조사 이런 거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족도 조사죠. 그러니까 종업원들이 얼마나 자기 일에 만족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요. 그래서 전년도 거랑 비교해가지고 얼마나 만족도가 떨어졌나 올랐나 혹은 어떤 부서가 되게 침체되어 있나. 그래서 그런 데를 찾아가지고 특별히 더 조직 진단을 막 해보는 거죠. 이 사람들이 사이가 떨어진 게 뭐 때문인가? 경영자 때문인가? 아니면 월급 때문인가? 아니면 내부에 뭐 중간관리자가 뭐 깽판 치나?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상담제도, 뭐 고충처리제도, 뭐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뭐 제한제도를 활성화해가지고 커뮤니케이션 그 인간관계 관리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소시오메트리, 요 부분은 따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아이디어 게더링 할 때 보통 많이 활용하는 방법인데, 이제 이게 이제 두뇌 풍선, 뭐 두뇌 짜기 요렇게도 표현이 되는데, 보통 많은 아이디어를 모을 때 그냥 의견들을 막 내는 거예요. 내고 이제 비판하지 않고 해서 아이디어를 가장 많이 모으는 방법으로 이제 하는 거고요. 요즘에 브레인 라이팅도 브레인 라이팅 많이 쓰니까 브레인스토밍은 이제 직접 말을 해야 되잖아요. 네. 대면에서 하면 참 그러니까 말하기 참 힘들어. 그냥 익명으로 이제 적어서 내는 형태로 이렇게 해서 글씨를 알잖아. 이렇게 의심이 내가 많아. 이렇게 부정적이야? 의심이 많아. 아 의심이. 그게 아니라 군대 있을 때 이게 뭐 이게 있잖아. 소원수리. 제한제도나 일명 제한제도라고 우리 이제 그러니까 표현을 하죠. 필적 추적 들어가니까 필적 추적을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걸 쓴 사람의 글씨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들어준다고 하는데 이걸 도대체 누가 냈을까 해가지고 이제 그 본인들이 이제 생활기록부 같은 걸 써요. 뭐 일기 같은 거 쓰면은 거기를 통해서 이제 글씨를 조사해. 동일한 글씨체가 나오면은 이제 그 소원 수리를 한 내용은 들어주지만 걔는 은밀한 이제 계속 왕따를 이제 당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무 효과가 없어. 내가 봤을 땐 이런 조직에서는 안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이 소원 수리 그런 거 쓸 때는 왼손으로 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품질 관련해서 사람들의 어떤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품질 관리 활동으로 이제 그 제로 디펙트, JD 활동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뭐 동기조사, 그 다음에 뭐 리더십 트레이닝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하고 있죠. 이 가운데서 이제 소시오메트리는 한번 이혜선 노무사님이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소시오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이나 비공식적 조직 관리하는 기법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절대 아니에요. 소시오메트리는요, 그냥 누가 누굴 좋아하는지 조사하는 거예요. 누가 누굴 좋아하는지 조사를 해가지고요. 딱 보면은 이게 한 4가지 유형 정도로 이제 구분이 돼요.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냐면 스타, 제일 많이 사랑을 받는 스타, 인기쟁이 스타가 있고요. 한림법학원의 이혜선 노무사. 감사합니다. 전 문지기 할게요. 고립된 사람. 고립된 사람은 나 문지기 시켜줘. 나 두 번째 고립 안 유형이 할 바로 거야. 고립된 사람. 대부분 동료들보다 조금 뭐 교육 수준, 뭐 나이 계급이 좀 떨어지는 사람으로요. 좀 나이 좀 계급 성과도 낮고 직무 만족도도 좀 떨어지는 고립된 사람. 네. 아무 화살표를 못 받아. 그리고 또 하나 연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유형이 뭐 특정 부서에 소속되지 않고서 조직 내에 있는 뭐 둘이나 뭐 그 이상 부서나 집단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네 번째에 나오는 사람이 문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 메시지를 이제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누가 문지기가 누구를 제일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통제를 해야 돼. 그쵸. 통제할 수 있는 내용. 그래서 난 구성원들 통제를 간에
관계를 이제 보면서 누가 누구에게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를 이렇게 분석을 해서 구성원들을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이제 분류를 해놓으면 뭐가 좋을까요? 관리를 그 사람에 따라서 해야겠죠.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 예를 들면 뭐 회사에 대한 고립자를 악성 위해서는, 루머가 네. 지금 회사 안에 돌고 있다. 이러면 이거 어떻게 문지기한테. 문지기가 아니고 스타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스타를 좋아하고 스타에게 막 스타한테 소문을 좋은 그러니까 소문 내게. 댓글을 쓸 수 스타를 있게. 통해서 뭐 스타가 댓글을 근데 쓰고. 말씀하신 것처럼 문지기도 통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그 루머나 이런 거 되게 다루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소시오메트리를 해서 딱 갖고 있으면 어디에 딱 손을 대야 될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 소시오메트리 기법이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 또는 비공식적 조직을 관리하는 기법으로 쓰입니다. 끝. 고립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필요 없는 거지 고립되지. 이제 우리 관리 아니, 그게 아니라 필요 걔네들은 없는 이제 고립되지 않게 이렇게 회사에서는 나가잖아 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관리하고 그래야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을 내보낼까? 내보내도 내보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럴 때 반발이 이제 없고 저항이 없을 만한 고립자를 내보내. 스타는 내보내면 또 난리 다 끌고 나지. 가잖아. 끌고 가잖아. 또 자기 라인 애들 쑥 끌고 난리 나. 다른 데 가기 있기 때문에 관리해줘야 하고. 또 이 연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좀 중요해요. 연결 역할. 또 그래요. 자, 그 끝났나요? 다음에 아니네요. 유지관리 이제 대부분 다 마무리가 됐고요. 뭐 2가지만 좀 말씀을 좀 더 드릴게요. 보통 이제 유지관리 관련해서 그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업무 상황을 이제 회피하려고 하는 네. 그 일련의 어떤 행동 이런 거를 직무 철회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직무 때문에 이런 직무 철회가 생기기도 하고 뭐 상사와 동료 간의 관계, 급여 수준, 개인적 성향 이런 것 때문에도 이제 직무 불만족이 생겨가지고 직무 철회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형태는 행동 변화, 그러니까 이 자기의 직무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정책, 인사제도 변화를 하려고 막 이렇게 요구를 한다든지 상사 갈등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 신체적 직무 철회, 그래서 지각을 한다든지 결근한다든지 정근시켜달라고 한다든지 이직한다든지 이제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심리적 직무 철회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니까 일에 대해서 점차 이제 마음을 좀 이렇게 안 가지는, 그래서 일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직무 만족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잘 해야 돼요. 잘 해가지고 채용할 때도 어떤 성향, 만족 성향을 잘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채용하고 그 다음에 침체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잘 지원을 좀 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체열업 시켜줄 수 있는, 그리고 직무 부문에서도 좀 뭔가 도전적이고 의미 있는 그런 직무 설계를 좀 해줘야 되고 역할도 이렇게 명확하게 딱,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특성에 맞게 역할도 잘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다른 부분은 일단 급여 수준, 이렇게 급여 수준도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좀 해줘야 되고 급여의 어떤 체계나 형태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커뮤니케이션을 좀 잘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더 크게 보면 뭐 기업의 어떤 가치, 공유 가치를 좀 더 강화하고 사회적인 후원,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종업원들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파워먼트도 이제 유지관리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권한이나 이런 걸 위양시켜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성취 욕구를 높이고 뭐 작업 집단의 어떤 사회적 욕구, 이게 이제 아까 그 메슬로우 욕구 5단계설에서도 이게 급여를 높여주고 이런 거보다 본인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높은 단계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커미트먼트 수준도 향상시키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조직 행동의 어떤 동기 이론에 기초해서 이제 이런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아시면은 인간관계 관리에서는 크게 그 정도가 아니라 넘치게 알고 있죠. 됐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정리를 좀 하시고 그 유지관리 부분에서 이제 노사관리 부분하고 이제 집단 성과급 부분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